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 정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시모의 행동이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예비동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인사를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비동서가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시모의 눈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변했고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이미 시모는 병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비동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시모는 제가 받은 상처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비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가 8년의 시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순간이었고 뭐하러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나 싶었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예요. 아무리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었다 해도 저보고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에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어머님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다녀오지 않겠다는 거야? 새아가가 해물만 먹는다잖아.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막내 아들한테 연락받은 건데 결혼하겠다고 온 예비 며느리를 숟가락만 들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네가 게으른 거야? 병원장 딸이라잖냐. 이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다녀오면 좀 좋아?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 서둘러서 수산시장 다녀와라. 이번 일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잖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아들, 너는 뭐하고 있어? 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동생 결혼하는데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니? 병원장 며느리 들어온다는데 지금 잠이 와? 빨리 일어나라. 아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병원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난리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열불 터진다고요. 당장 나가주세요.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아주 입만 살았지?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대로 된 여행을 보내줘봤어? 아니면 명품 하나 선물을 해줘봤어? 용돈도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막내 아들이 병원장 딸을 데려오면 내 삶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 텐데 최대한 결혼식까지는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불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점심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후딱 준비하고 내가 적어준 대로 사와라. 시모는 저희 부부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길 원하셨죠. 저희 부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였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집안 구조 조정을 다시 하면서 대청소까지 이어나갔고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시모는 다음 날에 있게 될
예비동서의 인사자리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저희를 이용하면서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진이 빠져버린 상태로 쓰러지다시피 방 안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었는데 시동생과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서가 거의 해물만 먹는다는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는데 시모는 그걸 놓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잘 자고 있던 저와 남편을 깨우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병원장 예비동서가 뭐라고 저희가 고생하는 건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국 하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등 떠밀려 차에 올라타게 되었고 수산시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을 가야 되겠냐?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너희 형수가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얼마나 찌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는 해물만 먹는다고 말을 해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수영씨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은 손에 대지도 않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수영씨가 병원장 딸인 건 형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지.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건데? 형수님이 만약에 병원장 딸이었으면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거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형이 동생 기 좀 펴주면 안 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시동생과 언성을 높였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동생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막말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저희 부부는 이미 한계치까지 다다른 상태였어요. 시동생은 예비동서와 결혼이 엎어진다면 그건 전부 다 저희 책임이라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괜히 또 늦으면 시모한테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스트레스 오는 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가 적어준 해산물을 산 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보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아침부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울컥하길래 제가 팔을 잡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날만큼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음식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시부가 먼저 집에 들어오셨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주말에만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는 말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잠시 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를 반겨주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음식을 손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니? 꼴이 그게 뭐야? 꾀죄죄 하니까 나오지 말고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쓸데없이 기어나와서 괜히 인상 쓰는 일 만들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어차피 바로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너는 서둘러 상 차리고 있어라.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알았지? 시모는 거실에 들어선 예비 며느리를 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거의 이틀간 고생한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음식 준비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는데 저보고 꾀제제해서 창피하다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하자며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고 그제서야 저와 동서가 눈을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라 계속해서 예비동서에게 시선이 가고 있었죠. 시모는 서둘러 음식을 내오라며 재촉하셨고 저는 일단 먼저 상차림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식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에게 귓속말로 황당한 한마디를 뱉으셨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로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니? 일단 너는 부엌에 서 있어라. 부족한 음식들이 있으면 채워줘야지. 내가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 그냥 부엌에 처박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하루 네가 희생 좀 해줘라. 알겠지? 시모는 저를 부엌으로 밀어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지 않자 손짓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렀지만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시길래 주방에서 한참 동안 음식을 만들다 보니 생각이 없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지만 저로 인해 식사 자리를 망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시모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예비동서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다가 예비동서가 그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건넨 순간 예비동서의 태도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니, 왜 계속 쳐다보세요? 아까부터 힐끗힐끗 쳐다보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예, 밥 잘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불편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세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런 거야? 기분 나쁘다잖아. 그냥 몸을 돌리고 있어라.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 몸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무한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저 이 기분으로는 식사 못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불쾌해서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거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제가 좀 예민해진 것도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네요. 거실에서 마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너는 세아가 밥 잘 먹고 있는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이게 뭐니? 빨리 사과해라. 분위기 망쳤으면 좋겠어. 네가 쳐다보는 게
기분이 안 좋았다잖아. 아유, 또 시작이야? 수영씨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다 먹었으면 거실로 가자. 형수, 과일 좀 부탁해요. 그리고 수영씨가 식사가 끝나면 따뜻한 차를 항상 마시니까 그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세요. 나까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네. 저는 예비 동서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뚫어지게 쳐다본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낸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뵙는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초면에 예의 없는 말을 꺼내는 예비 동서의 한마디에 놀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은 시동생과 예비 동서의 예의 없는 행동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는데 식사를 하시던 시부가 식탁 테이블이 부서질 정도로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셨는지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게 되자 예비 동서는 시부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찰싹부터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에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제 잘못이라면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부담 가지게 만든 게 원인 제공 요인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주방에서 나가셨네요. 시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고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시부를 따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눈치껏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니? 너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식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당연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 안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던가 하면 되잖아. 제가 대놓고 본 것도 아니고 멀찍이 서서 잠깐씩 얼굴 한번 본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대놓고 쳐다본 적은 없었는데요. 저 이제 그만 돌아가 볼게요.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더는 여기 있고 싶지가 않네요.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이 결혼 너 때문에 파투나면 책임질 거야? 우리한테 온 기회를 걷어찰 거냐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예비 며느리는 기분이 어떻겠어? 결혼 문턱은 아예 밟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라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후딱 과일 준비해 내어주면서 기분 나쁘게 했던 거에 대해 사과해라.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병원장 딸이라고 엄청 쩔쩔 매시네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서 나와. 엄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거 알아요? 더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왕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있는데 뭐하러 이 집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결혼이 파투가 나든 말든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까지 하겠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저는 시모에게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부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고 뒤이어 남편도 방으로 들어와 짐 챙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신경도 쓰지 않자 시부가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대로 나가면 정말 나랑 끝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될 거다. 내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네가 편을 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아버지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했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랑 끝났으니까 비키세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삶 좀 청산하자.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지금 일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는 용돈으로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예비 새아가 심기를 건드렸다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전부 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섰던 것뿐이다. 그래서 금방 정리가 됐잖아. 그냥 조용히 과일 먹고 대충 대화 나눈 다음 상견례 잘 마치고 결혼식 올리면 끝인데 그걸 못 참아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나는 건데 이대로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아라.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가족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혼자만 생각하지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준 적 없으시잖아요. 전날부터 저희가 고생한 걸 알아주셨다면 좀 전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겠죠. 저도 아버님 며느리 역할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엔 이 사람이랑 둘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네요. 남편은 시부를 밀친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예비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게 되면서 왜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 시동생이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했었는데 제 기억이 돌아오자 속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제 딸을 주말 동안 돌봐주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용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시댁 집안 식구들의 행동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모습들에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결혼식 일정을 저희한테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웬만하면 참석하라고 했지만 끝내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 이미 아예 인연을 끊고 살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연락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삶이 너무 행복했었죠.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시달리지 않아도 돼서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무작정 얼굴부터 들이민 시댁 식구들이 너무 불쾌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필요하거든.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장 딸인 동수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돈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막내 며느리가 사정이 많이 힘들다. 이번 일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병원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미 우리 돈은 탈탈 털어서 넘겨줬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거든.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막내 며느리 병원이 계속해서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가 됐든 도와주면 나중에 더 많이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모른 척 하지 말고 돈 좀 빌려줬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하마. 형, 동생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일단 병원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봤어야죠. 그 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세요? 동서를 어디에서 봤나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동선의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워낙 시설도 노후되고 요양사분들도 워낙 쌀쌀맞아서 제가 불만을 한번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었는데 그때 관계자로 나왔던 사람이 동서였어요. 어른들한테 얼마나 예의 없이 굴던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다른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보살핌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부터 들려왔던 게 요양병원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이었네요. 병원장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뒤 안 보고 달려든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죠. 저희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서방님도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덥석 물었겠지만 서방님이 호구 잡힌 거 아시죠? 이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목에 힘주면서 저희 무시하고 얘기하더니 결국 저희한테 돈을 빌리러 왔네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처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평생 구멍난 요양병원에 돈만 메꾸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저희는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터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딸 얻는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저와 남편을 막대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되려 동서 집안에 물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모와 음식을 준비할 때 아무리 병원장 딸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었지만 시모는 병원장 딸인데 뭐하러 확인하냐고 서둘러 결혼시키는 게 방법이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죠. 남편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었지만 시동생과 시모의 선택을 굽힐 수 없을 거라며 이미 두 길을 닫으셨다고 더 이상 관심을 끄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땅을 치며 후회하셨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경영 악화로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만 떠안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어쩌겠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편한 생활을 상상했겠지만 현실은 막대한 대출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에 혹하고 넘어가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네요. 저한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까지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온 시댁 집안의 행동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해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철판이 두꺼운 건지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 가게로 출근을 했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뒤 다음날 시모가 꽤 많은 사람들을 모셔왔었는데 한참 동안 식사를 하신 뒤 돌아가실 때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무조건 결제 금액을 달라고 하다가 괜히 얼굴 붉혀져서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라도 할까봐 결혼 초에 그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시모가 외상이라는 한마디에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아닌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모가 바로 지불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 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취해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주게 하겠다고 껄끄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몇 시간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주셨는지 알고 받았는데 제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었다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너 결혼식 때 자리에 참석해줬던 분들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가족끼리 돈을 받겠다는 말이 나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정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는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식당을 찾아갈 거란 생각은 안 해본 거냐고. 내가 다 다리를 놔주고 너희 식당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한 건 감사하지 않은 거지? 너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거라. 그날 느낀 건 시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시모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모님 한우 식당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소고기를 드셔놓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열을 올리신 시모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 먼저 부모님 식당에서 일찍 나와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현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끌고 가는 거라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마주보며 자리에 앉아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나오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니? 너희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거잖아. 아유, 그건 엄마 생각이죠. 사전에 장인 장모님께 동의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으면 식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식사 다 끝내시고 가족이니까 외상이라고 말 한마디 척 뱉은 뒤에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장모님 식당에 가셨을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겠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싸도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얘기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돈도 참 생각이 없으시구만. 너도 시애미가 고기 좀 먹고 싶어서 간 건데 가족 우대로 음식을 그냥 제공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돈을 받아야 되겠어? 시애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초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을 크게 만들 상황도 아닌데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너무하다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저희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따로 초대해 드릴 테니 이번에 드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부탁드릴게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아가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어머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죠. 새언니야말로 가족끼리 이런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웃으면서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한 새언니가 더 이상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계속해서 음식값을 달라고 말하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은 또 우리 식당 오셔서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고 가실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앞으론 당신이 처리를 해주는 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 이번 어머님이 드시고 간 음식값은 내 계좌로 보내줘. 만약 이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제를 해주길 바래. 불만 있으면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처리해. 나도 이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입 아프게 시모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계좌로 시모가 지인들을 몰고 와 드신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시모와 안 좋은 감정이 이미 오고 간 상태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감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또다시 시모가 연락 한 통 없이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몰고 오셨고 술판까지 벌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또다시 음식만 드시고 그냥 가시게 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몇 시간 뒤 시모가 모시고 온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가자 시모도 그 뒤를 따라 식당에서 나가시려 하길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저는 술에 취한 시모에게 음식값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어요. 시모는 동공이 풀려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무료 아니냐면서 무작정 나가려 하셨어요. 이미 술도 만땅으로 취하셔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식당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시모가 다녀갔다고 설명하고 음식값을 돌려받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면서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남편한테 돈을 받는 게 너무 편했어요.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이 서로 상처도 안 받아도 되니 다음에도 또 오신다 해도 그게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조용히 있자 또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음식을 무상으로 드시고 가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매주 30명 정도 되는 많은 지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몰고 오셔서 저희 식당의 음식을 거덜냈어요. 저는 시모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바로 음식값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한테 보냈고 이 일이 반복이 되자 남편도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본인의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났는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고, 다음번에 왔을 땐 시모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이 나중에 집안에 엄청난 불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같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시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었죠.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남편과 저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여기서 멈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고 시모가 오게 되면 같이 시모를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주말에 상당히 많은 지인들을 몰고 왔어요.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함께 와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오길래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 남편도 옆에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많은 사람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왜 앞길을 막아서는 거야?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허기지니까 빨리 비켜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엄마, 이제 작작 좀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들 거지 되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장모님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을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껴서 천년만년 살게? 베풀면 나중에 폐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 모르니? 아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비켜라. 오늘도 한 30명 데려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리 잡았던 곳으로 안내해주면 될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요. 더는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돈으로 음식값 채우는 거 더는 못할 짓 같거든요. 저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 대신 내줘봤자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매주 모임 끝나면 오시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시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결제해줬는지 듣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리 소고기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도 30명 꽉 채워서 이것저것 시키니 한 번 왔다 가면 100만 원은 넘게 나왔었다고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억지를 부렸었는데 저처럼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이 방법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 결정하긴 했었지만 한두 번 드시고 끝나실 줄 알았거든요. 매주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방금 1,200만 원을 내 아들이 음식값으로 결제했다고 그랬니?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을 생각이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 당장 그 돈 다시 내 아들한테 돌려줘라. 너는 시애미가 밥 한 끼 하겠다는데 그 돈을 내 아들한테 받아? 그럼 음식값 1,200만 원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해 주시던가요? 그럴 생각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 식당 오지 마세요. 어머, 새언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는데 오늘은 들여보내주세요. 뭘 들어가? 너라도 옆에서 엄마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한두 끝도 없이 식당을 거덜내려 하고 있어. 둘이서만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저 많은 분들을 매주 모시고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음식을 먹으려 들어.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고 더는 음식값 내줄 돈도 없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속 편하죠. 요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당장 돌아들 가세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우리 오빠 데려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평생 결혼 못할 거 구제해 줬더니만. 엄마 몰래 음식값까지 전부 받고 있었어요? 그 돈 다시 우리 오빠한테 돌려주세요. 엄마, 오늘 새언니가 오빠한테 돈 안 주면 우리 오늘 식당 영업 못하게 아주 여기에서 들어 누워 버려요. 개념이 없는 신우의 막말에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자 시모가 뒤에서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시모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자기 엄마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손으로 올려 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버릇없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 양뺨에 손을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모가 놀라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죠.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절대로 나오시지 말라고 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식당 문 앞으로 달려 나오시더니 엄마는 저를 건드렸다고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해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했고 문제를 제기한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은 고소를 진행하셨어요.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시모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양가 집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사돈한테 잘 좀 얘기해봐라. 엄마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니? 사돈 어른이 지금 나를 영업방해죄랑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너는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전부 자초한 일인데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사돈 어른이 고소를 취할 수도 있을 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돈도 어차피 내 아들한테 다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시애미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그렇게 꼴배기 싫던? 모든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행동을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어머님이 일을 크게 만드셨으면서 왜 선처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봐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법적인 처벌 달게 받으시고 앞으로는 생각 없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여기 더 있을 거야? 여보, 내가 이런 말 당신한테 한다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먹었던 음식값 전부 다 지불했잖아.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엄마랑 벌써 좋지 않은 감정을 결혼 초부터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장인 장모님 얼굴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당신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텐데 나는 그래도 엄마 자식으로서 옆에 있어드려야 자식된 도리지 않겠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남편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와의 부부 생활을 그만 끝내야 될 것 같다며 어두운 얼굴로 힘겹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희가 서둘러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모가 너무 한심해서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선처를 베풀어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생활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징역을 살 만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인간들과의 악연도 끝이 났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의 신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전 남편도 저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저보다 더 상처가 컸었는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 현재 깨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을 때 전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제 탓이라고요? 당신이 쓸데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제 탓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먼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독해도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몇 번 먹었다고?
그걸 내 아들한테 청구한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고? 그럼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음식 맛있게 드신 뒤 저희 식당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음식값 시원하게 결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두 푼이면 저희가 말도 안 하죠. 식당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상으로 많은 음식을 드셔놓고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식재료와 고기를 사드려야 한다고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당신 입에 들어갔던 음식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겠냐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했겠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값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당신 자식보다 공짜 음식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식값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전 시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서야 쥐죽은 듯 가만히 계셨네요. 전 시모나 신우나 둘 다 똑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보단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을 잘못 만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일찍 발을 뺀 건 정말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일 일은 없겠지만 전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14년 차 주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변했다지만 인식의 변화와 흐름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 집이 어려웠어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살림은 제자리, 그 말이 딱이었죠. 어려서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없이 살았는데 나름 제가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하였어요. 저도 취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되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대학을 가지 못했던 원망도 많았지만 점차 내가 직접 월급쟁이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을 쯤 은행 선배가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거절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직 부모님은 제 결혼이 부담스러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애써 들어오는 소개팅들을 번번이 거절했죠. 미진아, 진짜 괜찮은 남자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 그냥 부담 없이 만나만 봐. 어때? 에이, 제가 아직 남자 만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소개해 주세요. 아,
대출팀에 선미 씨도 외롭다고 하던데. 선미 씨 어때요? 전 아직 여유가 없어요. 선배가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 주신 건데 죄송해요. 사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지 뭐야. 한번 만나봐. 어때? 네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질 것도 없어. 뭐 돈에 팍팍한 사람 아니니까 너한테 스트레스 줄 일도 없을 거고. 진짜 괜찮은 친구라서 그래. 네? 저를요? 어머, 그래도 아직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조금 고민해 볼게요, 선배. 그래, 잘 생각해봐. 진짜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성 하나는 최고라니까. 다른 여자가 채가기 전에 얼른 말해줘야 해. 혹시라도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만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였죠. 하지만 선배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그 남자분도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고요. 선배의 끈질긴 부탁에 한번 만나나 볼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소개팅을 승낙했어요. 제 인생에서 첫 소개팅이었죠.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선배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현 남편이죠. 남편은 첫 만남부터 훈훈한 인상에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을 생각하는 배려, 처음 보자마자 그의 인상에 반해버렸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 선배한테 소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제가 더 마음에 들어버렸죠. 놀랄 만큼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제가 엄청 끈질기게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성공했네요. 미진 씨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도 결혼에 부담만 없다면 승절 씨 만나는 거 좋아요. 다정하시고 매너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지만 정말 저희 집에 몸만 오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말이라도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 그래도 일도 오래 해야 하고 또 걸리는 게 많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희 가난 아픔까지도 본인의 가난처럼 여겼어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만남을 갖기 시작했죠. 만나다 보니 역시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저희 집과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오랜 만남 끝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저희 집이 많이 기운다는 느낌에 2번의 거절 끝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되었죠. 시부모님은 저를 격렬히 반대했어요. 본인들과 비슷한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공들여 키운 아들,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맡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뜻을 남편이 꺾어버렸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승철이가 죽고 못 산다니 허락하는 거다. 알겠니? 내가 무슨 마음으로 허락하는지만 알아둬.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음에 제가 들진 않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승철 씨한테도 잘할게요. 우리 집에 동서 같은 사람이 들어올 줄 몰랐어, 정말. 뭐 대단한 재벌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망 있는 집이거든, 우리가. 네,
형님이랑도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승철 씨가 형제가 딱 둘이다 보니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동서랑? 아무리 형제라도 급이 맞아야 잘 지내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봤고? 되게 웃긴다, 동서. 골 때려. 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쉽네요. 형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시하진 마세요. 남편의 집안은 아버님이 큰 유통회사를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형님 또한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고졸 출신 은행 공채 직원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남편도 아버님 사업을 이어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어요. 저희는 집도 가난하고 저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선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집을 간 거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갈 때마다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잘해주어서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쌈짓돈을 챙겨 주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동안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본인이 다 준비해서 시집 가는데 아빠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에이, 아빠 무슨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엄마 아빠도 어려우면서 이런 돈은 날 왜 줘? 얼른 넣어둬, 응? 받아 미진아.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정말 해준 게 없어서 그래. 우리 딸 혼자 잘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기특하다. 그리고 이건 조상님이 물려주신 건데 꼭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이게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이건 아빠가 애지중지 하는 거 아니었어? 나 자식이라고 물려주는 거야? 아빠가 애지중지 한 만큼 나도 잘 보관할게요.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없는 돈에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맘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쌈짓돈과 챙겨주신 거는 한 몸으로 쓰여있는 종이었어요. 언제적 거였는진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집에 가품처럼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아빠가 아끼는 종이를 제가 받게 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며 시집을 갔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매일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평일엔 제가 일도 하고 남편과는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주말마다 저희를 불러대셨기 때문에 주말엔 가야 했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금요일 밤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잠도 안 오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댁 현관 앞에만 가면 한숨부터 나오고 숨이 잘 안 쉬어졌거든요. 제가 들어서면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지적부터 했어요. 머리 스타일, 옷, 살이 빠졌네, 쪘네부터 외모적인 지적은 물론이고 역시나 끝은 배움으로 무시했죠. 처음엔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제정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반격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형님의 귀는 소기에 경에 끼었죠. 어머, 동서. 오늘은 패션 콘셉트가 뭐야? 나 진짜 그런 옷 고를래도 못 고르겠다. 어쩜 이리 센스가 없는지. 센스가 없는 사람은 마네킹에 그대로 걸린 옷 사면 되는데 이게 못 보고 자라서 그런 건가? 옷차림 좀 신경 써.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야? 네 형님 말이 맞다.
뭔 시댁에 오는 꼴이 그게 뭐니? 나중에 어른들도 만나고 해야 할 텐데 신경 좀 써라. 네 형님 있는 옷 스타일 좀 배워. 아, 이거 승졸 씨가 사준 거예요, 어머니 형님. 앞으로는 제가 골라볼게요. 그래도 옷 못 입는다는 소린 안 들어봤거든요. 서방님이 사준 거라고? 아휴, 서방님도 참. 아니, 머리는 또 왜 그래?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 스타일 같아, 동서는. 아, 제 머리가요? 은행에선 저보고 머리 너무 예쁘다고 하던데. 형님 스타일 맞추기 되게 힘드네요. 서원이가 나중에 데리고 올 형님 며느리감은 피곤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본인 스타일을 강요하시니 안 그래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서원이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그리고 우리 서원이가 동서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 동서 착각하나 본데? 진짜 동서는 우리 집이랑 급이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까불어, 어? 그만들 해라. 작은 애 너는 네 형님한테 말본세가 그게 뭐냐? 그래서 폰대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 그만해라. 지적질을 유도하는 형님이 얄미워서 저렇게 애둘러 말도 해봤지만 형님의 지적질은 끝나지 않았죠. 맹수가 먹이를 찾듯이 형님에겐 저는 먹잇감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추켜 세우는 형님을 어머님은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형님에게 말대꾸를 하는 날엔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괜한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참았어요. 남편도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소리를 내면 남편이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댁은 저에게 늘 어려웠어요. 그래도 미진이가 아침밥도 잘 챙겨주고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요새 살이 쪘다니까. 형은 살 좀 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역사 공부가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애들 가르치고 편하게 살아, 형.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서방님이 말 좀 해주세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뭔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저랑은 얼굴 볼 시간도 없다니까요. 에이, 내가 뭘. 네가 역사에 대해 아냐?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고. 아휴, 그래도 그렇지. 나랑 얼굴 볼 시간은 돼야지, 안 그래? 맨날 밥만 먹고 공부만 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요.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원래도 말랐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 하여간 나랑 완전히 다르다니깐. 난 이과 체질. 남편의 형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지만 원래는 역사학자가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님이 키워온 회사를 형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아주버님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남편이 이어받게 된 거죠. 시부모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내려놓으셨고요. 평소에 말도 없고 늘 나긋나긋한 분이었기에 시댁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런 아주버님이 표독스러운 형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둘째 얘가 우리 승철이 밥이나 굶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챙겨주나 보지?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딱 하나. 승철 씨가 잘 먹어주니까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오죽하면 엄마 살이 쪘겠어? 결혼하니까 밥도 맛있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좋아.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이 제 칭찬하는 꼴도 못 보셨죠. 그래서 이해질세라 저를 내려깎기 시작하였죠. 초등학교 교사가 맞는지 자질이 늘 의심스러웠어요. 가방끈이 길면 뭐하나. 저런 사람이 초등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친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죠. 어머, 동서. 너무 미련하게 먹이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절제해야지, 안 그래? 아무리 내세울 게 없어도 그렇지. 네? 제가 설마 남편 배 터지게 미련하게 먹이겠어요? 형님은 생각을 하셔도 꼭 적당히 먹이는 거죠. 음식 솜씨가 좋아서 남편이 잘 먹는 거고요. 하긴 잘해 먹여야 되긴 하겠다. 그거 아니면 뭐 동서가 딱히 밀어붙일 게 없잖아. 안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원래 살림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 동서처럼 약간 우악스러운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 것 같긴 해. 동서가 손맛이 있지. 네? 우악이요? 형님은 참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 형님도 이제 요리 좀 배우세요. 서은이도 잘 먹어야죠. 뭐야? 내 요리 실력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참나. 그리고 난 요리 안 해도 괜찮아. 사람 부리고 살 거니까. 동서는 뭘 알아야 부리겠지만. 그만들 해라. 너희는 어쩜 만나기만 하면 한마디도 안 짓니? 둘째는 형님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 좀 그만해라. 보기 안 좋아. 그렇게 저는 형님의 무시 속에 지내온 나날이었죠. 시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눈에 차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형님이 제일 심하게 저를 갈구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지자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었고요. 별탈 없이 10개월 후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확실히 부모가 되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금전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이 더 클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더 해주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자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죠. 하지만 형님은 저희 딸아이를 보고도 역시 지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에게도 지적을 하니 그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 동서 애 낳은 거 축하해. 좀 시간도 빠르지. 남의 임신이랑 출산은 빠르다니까. 근데 조카 코가 딱 자기 코다. 서방님 코 닮았으면 어떡했을 텐데. 하필 동서 코를 닮을 게 뭐야? 안 그래? 나중에 코 수술은 꼭 시켜줘야 되겠어. 네? 지금 저희 아기 얼굴 평가하는 거예요? 아직 신생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가 뭐가 어때서 그래요? 제가 서은이 눈이 왜 이렇게 쭉 찢어졌어? 라고 하면 좋으세요? 죄송한데 저희 아이 얼굴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형님. 아니, 동서 웃긴다. 뭘 그렇게 발끈해? 농담 좀 할 수도 있지. 이게 꼭 사람이 어렵게 자랄수록 피해의식이 있다니까.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아유, 정말.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이랑은 겸상을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빽빽 아주 시끄러워. 진짜 보자 하니까 완전 어이가 없어서 지금의 막 낳은 저한테 아기가 어떻냐는 둥 말하는 형님은 괜찮고요. 그게 배운 사람의 자세인가요? 원래도 엄청 무례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높은 고송이 저와 형님에게 오가자 남편이 중재에 나섰죠. 그리고 그제야 저희의 말다툼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원래도 늘 저를 무시하던 형님이었지만 제 딸아이마저 무시하는 느낌이 들자 더더욱 제가 흥분을 했죠. 남편이 저를 계속 다독여주어 간신히 화를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형님은 저를 정말 무시했었죠. 내가 미안해. 형수 원래 남 무시하기가 득기잖아. 그냥 우리 예린이 보고 툭 던진 말일 텐데 자기가 참아. 내가 어떻게 참아? 나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우리 예린이 가지고 그러는 거 못 참아. 한두 번 참는 것도 아니야. 알지. 그래도 지금 몸조리 잘해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자기 건강 다칠까봐 걱정돼. 그렇게 남편의 위로 속에 마음을 진정해 갔죠. 하지만 그날 묵은 앙금이 컸던 탓인지 형님과는 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어요. 형님은 저를 본인과 급이 다른 사람으로 무시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고요. 반복이 되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되었죠. 이렇게 5년 정도가 흘렀어요. 딸아이의 나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설날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이제 딸아이는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나이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명절을 치르러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딸아이는 안방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예린아, 이제 할머니네 가야지. 어서 나와. 거기서 뭐해? 얼른 겉옷 입자. 가서 할머니네서 세배도 하고 예린이가 잘 부르는 노래도 불러드리자. 방에서 나온 딸은 뭔가를 주머니에 쏙 넣었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딸아이와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했어요. 저와 어머님, 형님은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장강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보낸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이 없어졌거든요? 아니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장강에 있었는데 없어요. 에그머니나, 아니 그게 어디 갔다니? 그 귀한 송로버섯을 사돈이 보내주신 건데 얼른 찾아야지. 잘 찾아본 거야? 제가 몇 번이고 뒤져도 없어요. 아까 분명 동서 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동서, 너 아니야? 이거 비싼 버섯인 줄 알고 네가 꿀꺽한 거 아니냐고. 너 아니면 누구니? 그럴 사람이 여기 또 어디 있어? 어? 네?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참나.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저보고 버섯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누구니?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짓 할 사람이 너밖에 또 누가 있어? 멀쩡히 있던 송로버섯이 왜 없어지냐고?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뻔히 같이 계속 음식했는데 무슨 버섯을 훔쳐요 제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그래, 얘 큰애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진정 좀 해. 잘 찾아보자. 어디 구석에 떨어졌거나 하지 않았겠니? 어? 아니요. 분명 동서 오기 전엔 있었어요.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너같이 근본 없는 애가 300짜리니까 눈이 돌았겠지. 아니야? 없이 자라서 이런 거 보면 눈 돌아갈 거 아니야. 너네 친정 갖다 주려고 숨겨놨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얼른 내놓지 못해?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형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애들도 아니고 너너거리면서 저에게 따지듯 몰아붙이니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데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나 하는 마음에서도 화가 너무 났죠. 아니, 형님, 저한테 피해의식 있으세요? 예전부터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하다하다 도둑이라뇨. 뻔뻔하기는. 네 년이잖아. 네가 우리 집에서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 훔쳐간 도둑이잖아. 너 아니면 누구야? 형님은 제 입에서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전들을 저에게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죠.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무식하게 저한테 달려드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전을 맞으면서 어안이 벙벙하였고 급기야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잡힌 머리채였어요. 놀란 저는 애써 뿌리치려고 했죠. 어머, 이거 안 나요? 아, 미쳤나봐 진짜. 어디라고 나한테 손을 대? 여보, 이건 나요. 안 그러면 저도 잡습니다. 네가 어디 할 말이 있어?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도둑아. 송로버섯 어디 있냐고. 그게 얼마짜린데 얼른 안 내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그제야 남편이 들어와 형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매우 화가 난 눈치였죠.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형수님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었어요? 아,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도둑이라뇨. 지금 예린이 엄마 보고 도둑이라고 한 겁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깟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을 훔칠 사람으로 보여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근본 없는 사람은 동서 하나뿐인데 이런 짓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서방님이 말 좀 해보세요. 끝까지 근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죠.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형님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을 때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근본 없는 작것들아, 전부 나가! 어디 위대한 재수씨한테 함부로 손을 대? 당신 미쳤어? 재수씨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지금 나한테 근본 없는 작것이라고 한 거야? 예린 엄마가 아니고? 아,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조용해, 당신. 그만 못해? 재수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얼른 사과드려. 뭐라는 거야?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데 그래?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아빠가 준 송로버섯이 없어졌다니까, 어? 그깟 송로버섯이 뭐가 중요해? 재수씨 조상님이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우리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제 딸아이와 형님의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제 딸아이가 아까 집 서랍에서 챙긴 종이를 떨군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해요. 역사학자가 꿈이었지만 학자까지 되지 못한 아주버님은 한문과 역사에 대해 아주 빠삭한 분이셨거든요. 그 종이는 바로 우리나라 사단법인 애국동지 원호회에서 발급한 감사장이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예전 독립운동을 할 때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셨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종이들이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엔 할아버지께서 독립군들의 자금도 조달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니 아차했어요. 저도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독립에 애써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잊혀가고 있는 이 순간이 참으로 애석하더군요. 제가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머리가 땅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 말이 끝나고 아주버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재수씨, 그동안 죄송해요. 저희 집은 잘난 거 하나 없이 돈만 많은 집인데, 재수씨의 집안 배경 보고 저희 아빠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많이 무시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건데, 재수씨의 조상님이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분이라면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 위해 매우 애써주신 분이실 텐데, 이거야말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저희 집 무례 잊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사과해요. 뭐 지금은 덜 그러시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랑 비교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재수씨 집안은. 당신도 얼른 사과해. 지금 그깟 송로버섯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분이 조상님이시오, 안 그래?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런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야. 제가 와이프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재수씨.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아주버님의 사과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요. 사실 정말 재조명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잊혀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형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래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그때 형님 아들 서은이가 방에서 송로버섯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송로버섯을 보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형님, 저기 서은이 손에 달린 송로버섯 좀 보세요. 장강에 놔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찾아보지도 않고 저 쥐잡듯 잡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어? 아우 서은아, 너 엄마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이상하다. 왜 거기서 나왔지?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꼴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와다다 따졌죠. 사과는 하셔야죠. 형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상한 척 하면 뭐예요? 이렇게 천성이 드러나는데 형님 집안은 친일파였으려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나보다 약한 상대 깔아뭉개려고만 해요? 네? 사람의 정이란 눈꽃만큼도 없어. 얼른 사과해요. 생사람 잡은 거랑 그동안 나 무시한 거 알겠어요? 안 그럼 나 그냥 안 넘어가요.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 큰애야. 너 얼른 사과해라. 네가 심했어. 그리고 그전부터 작은애 계속 무시하는데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니? 그것도 사과해 당장. 명절에 기분 좋은 날 이게 뭐니? 그깟 송로버섯 하나로 아주 사람을 잡고 있어.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근본 없는 애가 시집왔다고 먼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지. 그리고 지금 승섭이 말 들어보니까 아주 유서 깊은 집안 같구나, 우리 둘째네가. 그걸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 얼른 사과해. 그리고 나도 미리 사과한다, 작은애야. 그때는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참 용서해 주렴.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형님한텐
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를 그렇게 철저히 무시했는데 뭐 하고 있어? 둘째가 사과 받자고 하잖아. 얼른 사과해. 너 안 그러면 이 집에 다신 발 못 붙일 줄 알아? 애가 천박하게 머리채나 잡고 말이야. 아유 끔찍해. 어디서 저런 애가 굴러왔는지 내가 점점 보면 볼수록 무섭다니까. 아유 징그러. 형님은 어머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흘리고 뛰쳐나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태도에 적잖이 충격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꼴 좋던지 못된 것 같지만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희 집이 그런 독립군의 집안이라고 하니까 자부심도 막 생기고 딸아이가 크면 꼭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며칠 뒤 아주버님이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형님에게 전화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한마디 사과 문자가 오더군요. 얼굴 보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는데 형님 자존심에 이 문자 하기까지 얼마나 이불킥을 했을까 생각하니 그마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로부터 거의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아직 대면대면하게 지냅니다. 전보다 더 편해진 건 저를 더 이상 건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려워하는 느낌이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한테 호되게 혼난 전적도 있어서 시댁에 와서는 말도 엄청 가려하고요. 아주버님은 아직까지 저를 볼 때마다 대단하신 집안의 재수씨라고 한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오히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더 저를 깍듯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주버님에게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보다도 지금 역사가 점점 잊혀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극장이나 TV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마음이 찡하고 아려와요. 아무래도 저희 선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저희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연초에 설날을 세면서 저희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꼭 우리 독립군, 국가유공자,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